Q&A 시간입니다. 저 한영민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상무님이 예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기업에 나쁜 영향을 주고 또 이제 한국 주식 가격도 올라가는 셈이 되어서 외국인한테는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것과 반대로 이제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외국이 들어온다는 신호라고 해석하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장기 환율 차트랑 코스피 차트를 비교해 보면 반대로 가는 경향도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한번 정리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과거에 뭐 패턴을 보면 이런 패턴도 나타나고 저런 패턴도 나타나요. 근데 이제 장기 차트를 놓고 보면 환율이 떨어지고 코스피가 올라가고 이런 관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관계는 환율이 떨어지고 워낙 강세죠. 워낙 강세인데 주가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단기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뭐 복잡해요. 좀 복잡한데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저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약세는 원화 환율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업 이익이 그러니까 최근에 뭐 흔히 말하는 ICT 이거 저기 IT나 이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출이 증가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했는데 사실 이게 환율이 좀 높아서 작년에 비해서 환율이 지금 환율이 1140원 요게 작년 요맘때 수준이고 그동안 환율이 좀 올라갔던 효과 때문에 기업이 똑같은 1달러를 수출했는데 뭐 1200원에다가 1100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1달러 팔아서 1100원 벌었다고 1100원 기록했는데 올해 1200원을 기록하면서 기업 이익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다가 실제로 펀더멘탈하게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다가 다시 환율이 1100원 내려오니까 아이고 이거 앞으로 야 4분기부터 또 기업 실적이 또 나빠지겠네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이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꼭 늘 그런 건 아니고 과거에는 특히 이제 뭐 2000년대 초중반 같은 경우에는 원화 환율이 굉장히 강세로 가면서 900원까지 떨어지면서 코스피는 이제 뭐 1000에서 2000까지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패턴이에요. 패턴인데 패턴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저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서 패턴을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패턴에 반드시 스토리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게 패턴 시킹 앤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해요. 패턴을 발견했다. 이 패턴일 것이다. 그게 스토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최근에 이제 원화 환율이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가 되면서 코스피가 왜 기업 실적 악화 우려 때문에 코스피에 떨어지는 건 제가 이제 스토리를 붙여 들었던 것 같고 과거에 왜 이게 환율이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올라갔느냐 이거는 스토리에 이게 패턴에 상관관계는 지금하고 완전 반대로 나타나죠, 그죠? 환율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코스피가 어떻게 하고 반대인데 환율이 떨어질 때 이때는 지금은 코스피가 떨어지고 그때는 환율이 떨어질 때 주가가 올라가고 이랬는데 이거는 상관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다가 추동하는 힘이 무엇이냐, 무엇부터 시작을 했느냐.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건데 예전에는 주가가 올라가면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신흥국에 대한 긍정적인 그 당시에는 이제 브릭스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은 지고 이제 뭐 저기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이 뭐 성장한다 그러면서 이머징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을 때였거든요. 물론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꽤 팔고 나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세상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그 힘으로 올라갔고요. 원화도 그 힘 때문에 원화 환율이 강세를 보인 환율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추동하는 힘이 세상은 좋아지고 있고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힘이었기 때문에 주식을 끌어올리고 원화도 강세로 만들고 이런 힘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는 이쪽 사이에 없었던 거죠.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턴은 그렇게 나타났지만 스토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이게 뭐냐 세상이 좋아진다고 해서 전 세계 통화 가치가 강세로 보이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뭐 유로화나 엔화,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 한국 원화 이런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야 이러면 한국 기업들 이익 떨어지겠네? 뭐 이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스토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을 갖고 볼 게 아니고 패턴이 나왔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맞는 스토리를 붙여야 됩니다. 그게 저는 사회과학,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핵심이라고 봐요. 네. 그 패턴만 보지 말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함께 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어떤 수혜를 받는 뭐 종목이라던가 기업이라던가 어떤 뭐 산업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뭐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큰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 원자재 가격도 이제 뭐 예전에 비해 상당히 좀 올라갔기 때문에 원화환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크게 수혜는 아니겠지만 물론 당연히 혜택은 입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전통적으로는 워낙 강세인 시기에 그 제일 먼저 움직인 게 그 항공주들이죠. 항공주들. 왜냐하면 그 항공유 기름값에 대한 부담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러면 원화 강세가 되면 이 항공유 가격이 원화 기준 떨어지면서 물론 이게 뭐 요금이 좀 연동돼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꽤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여객 운송이 국제 운송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 혜택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전통적으로 원화 강세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기업이 또 한국전력 이런 기업이었죠. 왜냐하면 원유 수입이나 이런 해외에서 사실 뭐 한국전력이 그런 표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전력은 국산인데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것들은 다 수입산이다. 뭐 이런 표도 많이 붙이고 하던데 그 때문에 이게 수입 비중이 크고 그리고 한국전력이나 이런 기업들은 외화 부채도 많아요. 외화 부채가 많은데 원화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부채가 원화로 보게 되면 줄어드는 효과를 낳겠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다음 은행들도 이제 외화 부채가 있는데 그게 원화로 보면 은행들은 아무래도 원화는 많고 외화 부채도 갖고 있는데 이 갖고 있는 원화 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좀 이득을 보고 이래서 이제 금융이나 이런 쪽에 유틸리티 뭐 그다음에 이런 뭐 수출 아닌 수입 많은 쪽 이쪽으로 혜택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스토리가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주도영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대출을 하지 말고 여유 자금으로 뭐 투자를 해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토론을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재무제표나 이제 차트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요소에 집중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난 재무제표를 활용을 하고 있고 재무제표나 이제 영업이익, 매출 뭐 이런 기업의 실적을 보고 투자를 맥을 정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의 실적을 본다고 해서 재무제표를 보는 건 아니에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걸 안 봐도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는 숫자가 나오죠, 그죠?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얼마고 이제 순이익이 얼마고 하는 거는 굳이 재무제표를 본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그 숫자들을 무시하고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지난 분기에 비해서 비용이 얼마나 더 발생했는지, 이익이 더 발생했는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걸 보는데 굳이 재무제표를 본다고 표현하실 필요는 없어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제표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재무에 관련된 분석을 본다라는 건데 사실 채권을 그 회사의 채권을 투자를 할 때는 이 제일 핵심이 되는 게 그 대체도입표 그러니까 그 대체도입표를 재무상태표라고 요즘 이야기하죠. 그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기업이 자산 이게 정확한 값이냐, 이 값으로 자산을 평가하면 되느냐, 이걸 따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채권이 가령 이 기업이 부도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이 담보를 갖고 얼마나 회수할 수 있겠는가는 이걸로 따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상태표를 잘 분석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재무제표를 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식을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작년에 그동안 이렇게 벌어왔는데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네? 근데 그걸 재무제표를 굳이 봐야지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셔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력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연속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갑자기 이 이상한 행동이 나왔으면 이거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고 하는 걸 재무제표를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이 이제 설명하는 거나 아니면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는 거나 이걸 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재무제표를 꼭 봐야 되는 경우에는 정말 업력이 얼마 안 되는 기업들, 이걸 제대로 평가했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잘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업력이 좀 있는 기업들, 우량 기업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우량 기업의 경우에는 굳이 재무제표를 본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고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도 못 보지 않느냐. 굳이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얼마고 이게 이 회사가 비용이 더 증가하고 있느니 아니면 뭐 실적이 좀 뭐 이상하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재무제표를 안 보고 그 기업의 실적치 분기 한 번씩 나오니까 그걸 보고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재무제표를 보려고 재무제표를 본다고 표현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재무제표에 나오는 주석을 봐야 돼요. 매출액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 기업이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매출액이 증가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회계상으로 잡아놓은 건지, 이게 자산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회계상의 그런 것인지 진정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투자의 증가인 건지는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합니다. 재무제표를 아무리 열심히 보더라도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극히 곤란하죠. 그건 이제 기업에 직접 가서 그 기업하고 같이 작업을 해야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계속 사업을 하면서 이 기업이 계속 이익을 얼마나 벌고 있고 영업이익을 얼마나 벌고 있는데 이번 분기 어떻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본다라고 표현 안 하죠.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분기에 한 번씩 실적 발표를 하고 그게 이번에 좀 뭐 어디가 더 돈을 벌었나 이런 것들은 뉴스에서 충분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적 보지 말고 그냥 뭐 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 굳이 재무제표를 본다고 표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면 그게 이제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랑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서 기록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막 기록을 해요. 여기도 기록하고 여기도 기록하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월급 받아서 뭐 텔레비전 한 대 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재무제표에서는 텔레비전 샀는데 그 돈 무슨 돈으로 샀냐? 갖고 있는 현금으로 샀는지, 예금으로 샀는지, 아니면 뭐 내가 저기 카드로 샀는지 이것까지 반드시 표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이러다 보니까 이 가공에 난 근데 텔레비전 샀는데 이쪽에 가공의 계정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혼란을 주기도 하고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기업의 회계의 일관적인 원칙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재무제표를 분석하겠다고 하시는 것보다 그 회사의 실적, 분기 실적을 꾸준하게 관찰하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